책임감 있는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정리 능력, 생활 능력을 갖추는 과정 같다. 스스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하면서 1인분의 온전한 독립이 가능한 삶. 좋은 직업을 갖고 일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일상이 탄탄하지 않으면 삶이 쉽게 무너진다. 귀찮아도 나를 위한 밥 한 끼를 잘 챙겨서 먹고 빨래를 깨끗하게 해 입고 돈을 모으기보다는 빚을 안 지고 살면서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럴 때 타인과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고 본다. 착취하는 회사에서의 경험은 반대한다. 그런 건 쓸모없다. 돈은 적게 받지만 대신 경험을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말처럼 어른들이 하기 쉬운 거짓말이 없다. 번아웃이 되면 그 경험과 멀어지고 싶어진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여러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는 게 중요하다. 마음껏 욕망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을까? 기존 일자리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 없다. 나는 이런 일자리를 원한다고, 이런 형태로, 이런 때에, 이런 사람과 일해보고 싶다고 말해보자. 목소리를 밖으로 내자. 나는 계속 구체적인 꿈을 꾸는 게 야망이라고 생각한다. 추상적인 명분을 향해 달려가는 건 내 타입이 아니다. 어렸을 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자립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나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룬 셈이다. 20대의 꿈은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었는데 역시 꿈도 이제 이뤘다. 다음 꿈은 뭘까? 일하는 공간, 나와 비슷하게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 일하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을 갖는 게 꿈이다. 사막은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지형이 너무 심하게 변해 지도가 무의미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대신 하늘을 본다. 별자리를 더듬어 길을 찾는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햇밥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롤모델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도 이 시대를 먼저 살아보지 않았기에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가 없는 건 당연하다. 다만 우리는 먼저 하늘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가 기억의 발에 조금 흐려졌을지라도 원망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여행자일 뿐이니까. 30이 되었을 때 40대를 위해 3가지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돈, 체력, 관계다. 3가지를 10년간 준비하다 보면 좋은 40대가 올 거라고 믿는다. 관계도 신경 쓰려고 한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30대가 되면 이전 친구들하고 멀어지고 직장 동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이 독립이랑 의존이 양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의지하는 사람이 잘 독립할 수도 있다. 여자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회적 편견에 부딪힌다. 다이어트 목적이냐고 먼저 물어보며 접근하는 시기다. 각자 몸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할 사회적 능력도 없다. 당신 몸은 항상 옳다고 말하고 싶다. 가끔 머리는 알아차리지 못해도 몸은 먼저 아는 것들이 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낸다. 아프다거나 경직된다거나 호흡이 희미해진다거나 힘을 받는다거나 몸이 신기하게 흐르는 느낌이라거나 등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여유가 필요하다. 그 여유는 물리적인 시간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관계에서 나온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순환하는 관계. 종종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받아야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 롤모델이 필요했다. 그러나 먼저 산 사람에게 길을 묻자니 길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묻자니 나와 엇비슷하게 헤매고 있었다. 젠장, 롤모델도 없다니. 투덜거렸지만 의외로 작은 팁은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다. 예전에는 무리한 질문에 대답해놓고도 내가 상대방을 무안하게 한 건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다. 혹은 더 친절하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그런 걸 착한 여자 귀신이 붙었다고 한다. 여자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면화한 것 같다.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하고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질문은 그게 왜 궁금한 건지 되물어보는 것 자체로 답변이 되기도 하는 거다. 대학 때 마케팅 원론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남들보다 한 발, 그 한 발만 앞서면 된다고. 너무 멀리 가면 후대에서나 인정받고 너무 늦게 가면 내 몫은 없다고. 굳이 조언한다면 첫 번째는 회사에 적을 두고 있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라는 것이다. 사이드 잡이든 프로젝트이든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것들도 재직자들을 위한 혜택이다. 자영업자가 되면 쓸 수 없다. 만약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회사 다닐 때 대출을 받아두는 편이 유리하다. 시작 단계 창업가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이나 대출도 한시적이다. 3년 후쯤 꼭 돈이 필요해서 알아보면 대출이나 지원금 규모가 확 줄어든다. 결국 요점은 회사에 있는 동안 작은 테스트들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창업을 해보면 많이 외롭고 힘들다. 멘탈이 튼튼할 때 시작해야 한다. 퇴사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궁핍할 때 덜컥 저지르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인다.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사람에게 명성을 얻는 야망만은 아니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지언정 직접 제 손으로 일구는 것. 그 야망은 더 이루기 어렵다. 아무도 똑같은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에 노하우가 담긴 책도 없고 정답이 담긴 해설서도 없기 때문이다.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머리끄덩이 잡고 싸운다고 해서 내가 덜 우아한 사람이 되는가? 싸워야겠다면 싸우는 거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옛말인 걸까? 이제 가는 말이 고우면 호구된다는 게 더 진실 같다. 이런 사회에서 혼자 고고하기는 힘든 일이다.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유연해질 것 같다. 직장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의 생존을 회사에 의탁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동등하게 존중받았으면 한다. 변화가 너무 빠른 세상이다.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되지는 못하는 걸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난 조직에 들어가 평생 충성을 다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세상은 끝났다. 나의 야망은 무엇일까? 당신의 야망은 무엇인가? 박초롱 저자의 야망 있는 여자들의 사교 클럽이라는 책이었어요. 인디펍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7명의 여성에게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해 묻다. 야망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게 느껴지잖아요. 특히나 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센 단어인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사실 별게 아니구나. 그냥 야망이라는 건 구체적인 꿈이구나. 근데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뭔가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 사람. 되게 단순하죠. 그냥 그게 야망이 있는 사람인 거고 전혀 셀 게 없는, 부담스러울 게 없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니까 구체적인 꿈 나는 있나? 난 야망이 없구나 아직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좀 막연하게는 다들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좀 구체적으로 좀 샤프하게 야망을 좀 가져봐야겠다. 야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 구체적인 무언가, 그리고 또 그런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면서도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나를 정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생활 능력을 갖추는 능력, 나를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온전히 독립시켜주는 그런 게 가능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읽다 보면 여성 사업가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잖아요. 뭔가 덤덤하게 써져 있는데 되게 슬프면서도 되게 와닿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마흔이 넘은 여성이 이 사회에서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게 내 일을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일을 또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아이를 이렇게 낳고 하면 웬만큼 또 벌지 않는 이상 아이를 돌보아 주실 분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보존이 된다 해도 일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또 아이까지. 그리고 집안도 혼자 살 때보다 두세 사람,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 물건까지. 이게 서로 협동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또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랑은 자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 베스트 프렌드라도 같이 살면 싸운다고. 그만큼 살아온 습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런 또 분담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와, 정말 일하면서 가정도 꾸리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리고 참 정말 몇 년 주기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해도 또 사회의 영향을 완전히 안 받기도 어렵고 정말 이렇게 변화하는 주기가 너무 빨라서 되게 무서울 지경인데 참 여기서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돈, 체력, 관계를 잘 준비하기. 진짜 이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 것 같아요. 내 몸 하나 건강하고 체력, 그리고 나를 아끼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관계,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인 돈. 이렇게 세 개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면 참 그래도 미래가 좀 두렵지 않다. 이거를 잘 지키면서 하고 싶은 일,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참 이것도 항상 생각이 나요. 이 책에 나와 있던 어떤 교수님이 남보다 한 발만 앞서면 된다고. 너무 앞서가면 후대에서는 인정받고 너무 늦게 가면 우리가 챙길 몫은 없다고.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반고흐 관련 전시회를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반고흐 얼라이브라는 전시회에 몇 달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저도 가만히 앉아서 그 그림이 화면에 막 지나가는 그런 걸 즐기고 그 공간에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반고흐는 이런 걸 알았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심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표현된 하지만 또 진실이기도 한 우디 앨런이 한 말이 생각나요. 내가 죽은 뒤에는 내 필름들이 변기에 처박혀도 상관없고 나는 내 작품으로 불멸성을 얻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내 아파트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반고흐도 좀 살면서 명성이랑 이런 걸 좀 누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열정페이라도 주면 다행인데 막 무급 인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웃긴 게 유럽에서 만났던 친구들, 무급 인턴을 하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무급이 맞는데 사실 걔네 나라에서는 그 월급을 걔네한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무급이 맞죠?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정말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사는 건 아니었던 거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호주도 보면 이제 대학을 막 가는 나이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본가는 어딘지 뭐 이런 조건 같은 거에서 나라에서 제시한 거에 부합을 하면 생각보다 돈을 굉장히 많이 줘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정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고 대학 관련 대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뭔가 되게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집이 잘 살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박탈감, 이런 거는 좀 한국보다 훨씬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기도 좀 그런 건 있죠. 나누는 거, 사립학교, 공립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나눠서 부모님들이 좀 비싸더라도 사립이나 아니면 공립 중에 제일 좋은 학교 이런 거에 막 보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도 있고, 세상 어딜 가나 이런 건 있겠죠. 꿈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 근데 대신 그런 거에 딱히 속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급 인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정말로 무급 인턴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가 돈 내면서 다니는, 저는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직종이나 이런 걸로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다행히 어렸을 때는 저의 멘토 같은 분, 제가 좀 믿는 분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딱 잘라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만약 그걸 했다면 그 업계에 이미 질려가지고 시작도 안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번아웃이 되면 그 경험과 멀어지고 싶으신다. 진짜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분량이 있는데 그게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계속 번아웃이 되도록 무리하게 하게 된다면 지금 뭐 일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랑 이런 게 다 방전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심하게 가면 삶의 의지조차 꺾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직업군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여성한테는 되게 쉽게 물어보는 질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깜짝 놀랐어요. 김연아 선수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못 봤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김연아 선수 경기 관련 인터뷰를 하는데 중국 언론인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계속 예의 바르게 대답하다가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해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책에서 어떤 질문은 그게 왜 궁금한 건지 되물어보는 것 자체로 답변이 되기도 하는 거다. 그쵸, 세상에 궁금한 건 정말 많을 수 있죠. 누군가의 사생활이 궁금할 수도 있고 그 바쁜 와중에 잠깐 인터뷰를 시간을 내서 성심성의껏 하는 선수한테 이게 뭔 바보 같은 질문인지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참 이런 상황을 겪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보일 마음이 없으면 자기 궁금증이 더 큰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관계는 됐고 나 지금 이거 궁금하니까 이거에 답변해. 여러분도 만약에 회사나 좀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질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굳이 답할 필요 없는 거에 친절해야겠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해야겠다. 이런 압박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더욱이 직장이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가는 세대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불편한 건 안 해도 된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목숨이랑 내 체력이랑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야망은 뭔지, 내 구체적인 꿈은 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